지난 22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연설에서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입에 대한 의욕을 표명한 것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75주년 기념회의에 보낸 화상 연설에서 일본처럼 유엔에서 중책을 맡은 능력과 의사를 가진 나라가 확대된 안보리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상임 이사국으로서 진지하게 그 책무를 다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사회 실현에 공헌해 나갈 각오라며 상임 이사국 진입에 대한 의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상임 이사국이 되겠다며 사력을 다해왔지만 대다수 유엔 가맹국에 의해 묵살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로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상임 이사국이 되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일본은 지금 우리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합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 불리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5개국은 안보리에서 찬성 기권 외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은 그대로 부결됩니다. 전세계 193개국이 모인 유엔에서 제 아무리 다수 회원국이 모은 총이라고 해도 5개 상임이사국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자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이사국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고 꾸준히 이 자리를 노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입니다. 이 4개 나라들은 저마다 이유를 들며 자신들의 국가가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 독일과 일본은 무려 110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며 18개국으로부터 추가 지지를 얻어내면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이탈리아를 앞세운 커피클럽이 유력해 상임이사국의 꿈은 날아갔습니다.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지포를 저지하기 위해 1995년 반대파 국가들은 합의를 위한 연합 UFC를 만들었습니다. 1995년 반대파 국가들의 유엔 대사들이 처음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이탈리아 대사 프란치스코 폴치에 여러분 우선 커피 한잔 하시죠 라는 말에서 이른바 커피클럽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서로를 침공하거나 탄압한 적도 없고 민족이나 언어, 문화 등 사회나 경제적으로 접점이 없을 법한 국가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친 것이었는데 상임이사국 문제는 각국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와 한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클럽 가입 국가들 모두가 지포국가 전부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독일의 진출만 반대했고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파키스탄은 인도를, 한국은 일본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들이 뭉친 것은 한국이나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 반대로 외치는 국가 혼자서는 지포 국가들을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 편을 들어줄 테니 너도 우리 편을 들어 서로 반대에 힘을 합치자라는 식으로 커피클럽 회원국들이 서로 힘을 합친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지포는 상임이사국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커피클럽은 힘을 합쳐 그 길목을 막아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처음에 많은 국가들의 환심을 사며 지지를 얻어냈으나 커피클럽의 강력한 활약으로 2005년 유엔 전체 가입국 191개국의 60%가 넘는 119개국이 반대하며 좌절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세운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까지도 반대 모임에 참가하게 됐는데 당시 산케이신문은 미국에게 배신감을 토로하며 미중이 반대파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전에 대승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독일의 상임이사국 도전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습니다. 2005년 당시 일본은 주변국 한국과 중국에게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독일은 주변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 국민들에게 평균 72%라는 찬성 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GDP 4위의 경제 대국으로 2위에서도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은 전범국임에도 주변국의 진정 어린 참여와 반성을 하면서 주변 유럽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했을 때 독일이 만약 상임 이사국에 가입할 대상이 된다면 독일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독일은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하게 반성할 수 있는 아는 양심과 용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했다며 독일의 과거사 청산 방식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상임 이사국에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대에 이어 폴란드나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불가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반대에 저지당했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반성했음에도 독일에게 과거 전범국이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독일도 국제사회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일본이 상임 이사국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지포 4개국에 대해 일본만 빼고 독일 등 다른 3개국의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의 원저버 총리는 일본에 대해 역사를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나라만이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기 위해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 돈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엔 분담금에서 미국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돈을 많이 내니 상임이사국 자리를 내놓으라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기 위해 중남미에 처음으로 정보개발 원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게릴라 직업훈련까지도 해주기로 했으며 아프리카 수단에는 1억 달러 복구자금 제공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커피클럽과 공조하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42년 3월 일본군이 진주했을 때 인도네시아인들은 350년간 이어진 네덜란드 식민 통치의 쇠사슬을 끄는 은인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수확한 식량을 빼앗아가고 남성은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여성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인도네시아에서도 똑같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한국을 따라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일본은 오랫동안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도 반대를 당하며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이 강제노역, 종군위안부, 역사유적 유물의 파기 약탈 등의 만행을 조선 인민들에게 저질렀으나 몇 푼의 돈으로 제 많은 과거를 어물쩍게 넘겨버리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노동신문은 오늘날 죄 많은 과거를 성근하게 청산하고 있는 도이칠란드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며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한 그릇된 태도로 하여 일본은 적국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응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본이 국제사회 인정과 신뢰를 받으려면 과거 재행에 대해 성실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세계가 납득이 가게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아베가 총리직에 물러나자마자 1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자신의 임기 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일본을 깎아내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자아자찬을 했습니다. 스가는 이런 아베를 계승한다고 말하며 과거 역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닌 왜곡하는 노선으로 더욱 들어섰습니다. 이 같은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되어서 국제평화에 기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일본이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참여와 반성입니다. 영국이 한국 기업인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 키트를 대량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놓고도 한국의 승인 절차 지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키트를 빼앗길 상황이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가디언에 따르면 LG케미컬의 한 대주주가 평소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영국을 위해 주당 40만 개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 제안은 런던 웨스터민스터 지역 보수당 전 부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영국 정부는 공중보건국이 아직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단키트 인수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진단키트들이 다른 국가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런던 컨티넨탈 철도의 닉 마컴 회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THA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이 물량을 닦아채기 위해 이미 한국에 군용기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마컴 회장은 서부 시대 같은 상황이다. 모로코조차 비행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자신이 맷 한콕 보건장관을 만나 시급한 승인 필요성을 전했다면서 그들도 키트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뒤에 숨어서 테스트할 때까지는 결정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합리적인 자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퇴짜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안을 해온 LG화학 대주주가 런던 전경대에서 수학해 영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그가 다른 나라들은 영국은 그러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 대주주의 이름을 JP리로 언급했다. 진단키트 40만 개의 가격은 약 $10,000,000이다. 하지만 이 대주주는 영국 정부가 승인을 내리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한국이 코로나19의 대대적인 검사 및 진단키트 생산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스코틀랜드 당국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의료 장비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120여 개국이 한국의 방역을 배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곡선.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현황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한 그래프를 지면에 실었다.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이나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의 치명률이 가장 낮았고 인구 대비 확진자 수도 가장 적었다. 6일 오전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84명이고 사망자는 186명이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 같았던 미국의 확진자는 33만 5,524명에 사망자가 9,562명이나 된다. 검사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27.13%로 10명을 검사하면 3명 가까이가 코로나19 환자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검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은 0.83%에 불과하다. 미국은 10명을 검사하면 3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한국은 확진자가 1명도 채 나오지 않는 셈이다. 미국과 유럽은 사태 초기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을 아주 우습게 봤다. 그저 유행성 독감의 일종에 불과하다 여겼다. 지도자도, 국민도, 전문가도, 사회 시스템도 팬데믹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부러운 곡선은 없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코로나19 그래프를 그렇게 평했다. 한때 세계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나라에서 어떻게 한 달여 만에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급감했는지 믿기지가 않는다는 투였다. 세계 유수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전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건강한 공공의료 시스템, 신속한 의사결정, 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매뉴얼, 대량 검사와 대량 치료. 다 맞는 얘기다.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한국인의 눈으로도 잘 보여지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방식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게 된다. 그건 바로 의료보험이든 재난대처든 모든 일을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이 화학적으로 결합해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의료보험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적보험 시스템과 민간 의료기관들의 경쟁이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 수가와 의료비 보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고 민간 병원들은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인 환자를 유치한다. 이렇게 보면 공공의료보험이고 저렇게 보면 병원들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다. 모든 게 무료인 유럽식 의료복지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첨단 의료 서비스가 한국에선 이루어진다.
미국인에겐 너무도 비싸 감히 병원 문턱조차 가보지 못하는 질병도 한국에선 공공의료보험 덕분에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의료보험 체계가 없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저렇게 공격적인 검사와 신속한 중환자 병상 확보, 대규모의 의료진 배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다.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가동된 중대본과 질본에는 전문 행정관료와 의료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전략의 밑그림이 만들어지자 진단키트 개발,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은 민간 기업들이 맡았다. 격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료와 확진자 점검은 민간 거점병원들이 도맡았다. 마치 사전 연습을 한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영역은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처음부터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이 공동의 선이란 용광로에 녹아들어 있는 한국적 시스템.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코로나19 곡선은 만들어졌다. 모든 게 국유화된 공공영역은 쉽사리 관료주의에 녹슬어버린다. 모든 걸 경쟁에만 맡겨놓으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 이빨이 빠져도 메꿀 재료가 없다는 공공병원 때문에 평생 빈 잇몸으로 살아야 하는 유럽과 돈 있는 부자만 번듯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미국에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리가 없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